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냥님, 눈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정기 후원해주시고 계시는 운누나이27님, 팟빵으로 2만원 정기 후원해주시고 계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라이브 때 스티커 후원 해주신 김 팀장님, 권경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 그다음에 트위터 계정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아니면은 제품 홍보,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 대한 소개를 빙자한 컨설팅 같은 거 다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문의,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걸 컨텐츠로 다루는 거 좋을 것 같다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를 해주세요. 지금 영상에는 헷갈리실까봐 같이 한번 넣어드렸고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자리를 옮길 일이 있어서 스탠딩 음. 테이블을 가지고 왔어요, 집에. 오. 스탠딩 그래서 테이블 집에 놨어요. 그러니까 그 테이블이 전자동으로 움직이는 애 말고 테이블 위에다가 놓는 아, 스탠딩 테이블 움직이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회사에 있었어. 근데 이제 회사에서 제가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사무실 쪽에 갖다 놓기가 좀 그래서 그냥 집에다 놓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방송이랑 제가 각도가 다릅니다. 몰랐어요, 나는. 지금이 지금 지금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깐 서 있었어요? 아깐 서 있었어요. 우와, 몰랐다. 네.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나아요, 쓰시니까? 무릎이 진짜 너무 아파요. 그 나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 조절을 하든지 이게 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그쵸? 여기 앉았다 스탠딩 섰다 하는 테이블에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모니터 함 2개 달려 있고 이거 마이크 달려 있고 조명 달려 있고 막 조명. 그러니까 이 얘 자체가 무거워요, 지금. 어. 그러니까 제가 들어서 올리는 아,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무게를 다 같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쓰는 거 맞아? 아니, 원래 무거운 걸 올려놓고 얘가 공기압 같은 게 있어서 올릴 때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주기는 하는데. 얘가 감당이 안 되는 무게가 지금 올라가 있어. 그래갖고 제가 들 때 힘들어요. 팔 운동이 되겠네요. 허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게 됐어요. 지금 음. 한번 올려보면 각도가 다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영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박 박사가 지금 테이블을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한 거였구나.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더 낫다, 뭔가 각도가. 그죠. 각도가 좀 괜찮죠. 뭔가 이게 더 보기가 좋네. 그래서 계속 최근에 몇 번을 서서 했어요. 근데 모르실 거야, 아마. 아, 그렇구나. 네. 뭔가 되게 바른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 신기하네. 이게 의자 각도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제가 위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얼굴을 화면에 놓을 때 의자에 있으면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채로 움직여야 되니까 자세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약간 이렇게 된다거나. 뒤로 기대게 되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맞아요. 전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앞뒤로 움직이면 되니까 좀 낫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화면 보는 거 좀 나은 것 같고. 예. 아니, 근데 박 박사는 그 테이블 왜 쓰시게 된 겁니까? 허리 때문에? 네. 저 허리가 아파서? 허리랑 무릎이랑 좀 안 좋아요, 원래. 그래서 뭐 디스크 많이 앉아 정도는 있어서. 아닌데 자세가 안 좋아서겠죠, 뭐 당연히. 자세도 안 좋고 운동을 좀 안 해 왔던 거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리고 제가 전방경사라 그러는데 엉덩이를 이렇게 되게 빼고 서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세가. 아, 근데 S자가 안 되는 그게 건가? S자의 에? 반대가 되는 건가? 어 허리가 아니 너무 뒤로 빠졌다는 거예요? 과도한 S자를 하는 거죠. 아, 예. 근데 그게 뭔지 제가 평생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얘를 엉덩이를 똑바로 이렇게 놓으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 근육, 허벅지 근육 이런 거 당겨져 갖고. 근데 이제 아, 똑바로 서 있는 연습을 해야 돼서 이거 스탠딩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에서만 쓰다가 재택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오랜 기간 얘가 그냥 회사에 방치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랬겠지. 이번 보통 그렇잖아. 예, 얘가 얼마나 큰데 이걸 어떻게 들고 와 그래갖고 음, 음, 음. 근데 이제 사무실 그 자리를 옮겨야 될 일이 있어갖고 들고 올 일이 결국엔 생겨서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그냥 집에 두자 그래서 집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의자가 제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뒤에 그냥 방치돼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멀리 저 밑에 내려가 있네요. 네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냥. 예.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방경사 안 하고 똑바로 서는 자세가 뭔지는 느낌은 알아서 그 자세로 있어 연습하는 보려고 노력을 거군요. 많이 했죠. 예. 이게 지금은 또 이걸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애기 안고 있는 자세가 죽을 듯이 별로예요. 정말 예, 계속 하중이 앞으로만 있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렇겠네요. 힙색이라고 허리에 끼는 애가 있는데 그러면 허리가 진짜 너무 아파요. 아, 그러니까 이건 이 자세랑 운동이랑 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를 안고 있기 위해서라도 애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벌써 한 7-8kg 되니까 아기가요? 예, 그새 100일 많이 컸구나. 지났어요. 최근에 100일 아, 지나서 많이 예, 컸구나. 한 7-8kg 정도 되는데 7-8kg짜리 아령을 항상 앞에 안고 있는 느낌이라서 아, 그것도 쉽지 그 않습니다. 아령이 막 움직이고 울고 그러잖아. 아, 그죠. 가만히 있는 아령이 아니야. 오. 그리고 3세트 이런 게 아니고 30분, 1시간 이런 아, 식이에요. 그러네. 잠깐 쉴 수가 없어. 아, 그럼요. 내려놓으면 울어. 와, 엄청난데? 엄청난 PT인데. 아, 그래갖고 이거 저희의 상체 근육은 첫째 애랑 둘째 애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자세 때문에 망가지지 말라고 지금 똑바른 자세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박 박사의 맞습니다. 눈물겨운 이야기였네요. 제 또래 분이 그 헬스장 다닌다는 소리 듣고 운동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이거 운동 안 하면 못 치료다. 견딜 것 같다고. 맞아요. 살려고 하는 못 견- 거지.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 또래가 됐습니다. 와, 이런 젠장. 운동 약간 안 이런 하면 느낌이에요. 아프니까 이제 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아파. 맞아요. 그냥 평상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는 거지. 뭐 특별하게 몸이 좋아지길 기대하는 게 아니고. 김종국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별로인 몸 상태인데 안 아프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눈 뜨고 서 있으려면 운동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아유, 이런 얘기 하고 있다. 이제 진짜 나이가 점점 차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런 우울한 얘기 하지 말고 빨리 게스트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그 형태소 분석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이민철님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 오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키위라는 형태소 분석기를 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소개랑 더불어 일반적으로 형태소 분석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걸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섭외를 드렸고 앞에는 그런 걸 설명하기에 충분하신 분이다라는 걸 충분히 소개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선 키위 형태소 분석기를 먼저 소개할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형태소 분석기 먼저 알아볼까요? 우선은 형태소 분석기가 뭔지 얘기가 되어야 키위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형태소 민철님 분석기가 혹시- 뭔가요? 네. 네네. 네, 형태소 분석기는 특히 이제 한국어 처리할 때 많이 쓰이는 도구인데요. 이제 보통 언어를 컴퓨터로 처리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컴퓨터가 이해해서 뭔가 그 중에서 중요한 걸 뽑아내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든지 이런 걸 기대를 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이 말을 하는 거,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는 문장들이 쭉 있을 텐데 그 문장을 이제 최대한 작은 단위로 쪼개야겠죠. 컴퓨터가 좀 처리하기 쉽게. 그래서 문장을 쪼개다 보면 일단 단어라는 게 나올 거고
또 한국어 같은 경우는 단어가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명사에는 조사가 붙는다든지 뭐 동사는 활용이 돼가지고 형태가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한 단계 더 단어를 쪼개게 되면은 형태소라고 이제 의미를 가지는 제일 작은 단위가 있죠. 아마 국어 시간에 다들 배우셨을 텐데 그 단위로 쪼개고 나면 이제 그건 이제 그 말 그대로 의미를 가지는 제일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 단위로 해서 처리를 하면 조금 더 다양한 처리들이 쉬워지게 돼서 한국어 텍스트를 처리할 때는 항상 대부분 요즘엔 안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클래식하게는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서 최대한 일단 잘게 필요한 부분을 다 잘게 자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작은 그 형태소부터 이제 처리를 하게 되죠. 형태소가 어떤 형태소랑 같이 있으면 이거는 어떤 의미일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꾸로 약간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이제 분석을 해나가는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기가 한국어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여서 한국어 NLP 쪽에서는 꽤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분석하려면 일단은 잘게 쪼개야 되는데 그 쪼개는 기계인 거고, 그쵸. 그죠? 그러면 네. 그게 없으면은 분석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텍스트를? 그거 없이 한다는 건? 되게 간단한 사례가 이제 뭐 워드 클라우드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네네. 하는 말 같은 것들에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고 이런 걸 좀 분석을 할 텐데 한국어 같은 경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어 단위로 쪼개게 되면은 띄어쓰기로 쪼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명사인 조사가 다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위가 키위를, 키위에, 키위는 이런 식으로 해서 키위라는 단어도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 나올 거고 이제 뭐 동사도 어떤 게 있을까? 먹었다 같은 경우도 먹는다, 먹었다, 먹을 거다, 먹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형태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다 다른 케이스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같은 원하는 거는 의미의 그런 거를 단어인데, 그쵸. 하나로 네. 묶어주고 싶으니까 이제 거기서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잘라내서 우리가 원하는 핵심적인 부분만 따로 캐치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겠고요. 네. 다양한 이제 한국어 관련된 그런 태스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변화가 달라도 의미가 같으면 같은 걸로 취급하려면은 일단은 그쵸. 네. 형태소를 추출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영어 쪽은 좀 단순해져요. 왜냐면 띄어쓰기 단위로 그 의미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단 변화만 해도 그 단어가 같은 뜻이다라고 3단 변화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단어를 붙여서 만드는 형태로 단어가 그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단어가 곧 띄어쓰기에 해당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할 게 없어요. 뭐 더 다양한 처리를 해주면 좋겠긴 하겠지만 원문 복원 같은 기능을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 효용이 한국어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벳 단위로 자르고 나서 그걸 띄어쓰기랑 비교해서 만들게 되면 이게 단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자른 거랑 한 글자로 자른 거랑 형태소로 자른 거랑 띄어쓰기로 자른 거랑 다 그 개위랑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중에 가장 저희가 쓸모 있고 실용적이고 쓸 수 있는 단위가 형태소인 거고 근데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원래는 라벨링을 해야 되거나 일일이 분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자동적으로 해주는 도구들이 연구가 좀 됐었고 그게 지금 저희 민철님께서 만드시고 계시는 형태소 분석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원문을 형태소 분석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걔가 형태소만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주는 거군요. 뭐 명사만 뽑아주거나 뭐 동사만 뽑아주거나 이런 거죠? 그걸 아니요. 형태소 분석기라고 하는 문장을 거죠? 넣으면 그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잘라내고 잘라낸 단위의 형태소가 어떤 형태소인지를 태깅해줘요. 그러니까 태깅이라는 건 뒤에 이건 명사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죠? 그죠. 요거는 명사고, 요거는 조사고, 요거는 동사고, 이거는 형용사고 이렇게 태그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원하는 걸 이제 가져다가 쓸 수 있게 이렇게 네네 되는 거죠? 맞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아까 검색에도 많이 쓰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색 쪽에서는 되게 무식하게 n그램 쓸 경우도 있어요. n그램이라는 n그램이 건 뭔가요? 네. n이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할 때 n개라고 표현하잖아요. 개수를 네네, 나타낼 그게 때? 그 네. n이고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3g이나 4g 정도 쓰는데 그 글자를 3개까지 있는 걸 그냥 묶어요. 단어처럼. 네. 뭐 안녕하세요 저는 박박사입니다라고 하면 안녕하가 단어 하나인 거예요. 그냥 글자 3개를 묶으면 3g이라 그래요. 음. 그렇게 묶은 걸로 다 쪼개 놓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분석해야 되는 기본 단위 하나로 쓰는 거예요. 형태소 분석이란 거는 뜯어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이렇게 3개씩 모으는 거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씩 밀면서 한 칸씩 밀면서 쪼갠다는 거군요. 의미에 네네네. 상관없이. 의미에 네. 상관없이. 근데 네. 그렇게 쪼개도 어느 정도 형태소 처럼 동작하는 단위의 덩어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쪼개도 뭐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의미가 있는 덩어리일 수 있으니까 그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처리하는 거군요. 그 3g 정도만 쓰지 않고 뭐 1, 2, 3, 4g을 한꺼번에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과거에 음. 그랬었죠. 지금은 거의 안 그럴걸요? 어떤가요, 민철님? 지금은 이제 형태소 분석기가 거의 되게 연구가 많이 돼서 좀 이제 좀 빠르게 하는 연구도 많이 됐고, 그리고 그것보다 그냥 컴퓨터가 더 빨라졌죠.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소 분석기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아하.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굳이, 물론 같이 쓰긴 둘이 병행하는 것 같아요. 하나가 완전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3g, 4g 이런 것도 형태소 분석기가 캐치하지 못하는 또 다른 그런 걸 캐치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죠. 두 개를 같이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나. 제가 다른 검색 엔진들을 살펴보진 못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나 아마 보조적인 좀 상호 보완하는 용도로 같이 쓰고 있을 거라고 왠지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형태소 분석기의 정확도가 90 몇 % 정도예요. 한 90, 뭐 99.5 이런 레벨은 당연히 아니고 한 90 초반, 90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도 자체가 아주 엄청나진 않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인덱싱이라든지 뭐 요즘에는 그냥 문장 단위를 버트에 넣어서 그냥 벡터라이즈 된 거 갖다가 인덱싱에 사용하기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구글이 거대 언어 모델로 만든 인덱싱을 검색에 적용했다라고 본 기억도 나고 다른 검색 네. 엔진도 뭔가 적용하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게 형태소 분석기고 예전부터도 텍스트 연구하는 한글 텍스트 연구하는 분들이 써왔을 것 같은데 예전에도 그죠? 도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민철님만의 방법으로 새로 개발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왜 이미 있었을 텐데 그죠? 왜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주로 그 연구를 하면서 한국어 텍스트를 처리하면서 느꼈던 답답한 거는 첫 번째로 기존까지는 되게 자바 기반의 형태소 분석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 자바로 짜여진 게 많이 있어서 자바로 짜여진 그 형태소 분석기를 돌리려면 결국엔 자바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바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좀 번거로운 게 있어서 저는 주로 이제 파이썬이나 뭐 다른 언어 쪽에서 쓰려고 하면 그걸 되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형태소 분석기를 가져다 써야 됐던 거죠.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서 되게 그때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C++로 짜여져 있는 게 있긴 있었어요. 유태거 맞나요? 저기 네, 유태거 맞습니다. 네, 저기 울산대에 있는 그 교수님 성함이 기억 안 나네요. 아마 그래서 형태소 분석기를 C로 이렇게 개발하신 게 있어가지고 처음엔 그거를 좀 붙여다가 쓰려고 저기 좀 사용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용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아마 대학 그 연구실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연구실 소속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걸려 있어 라이센스가 걸려 있어서 그걸 다른 쪽에서 그냥 오픈해서 연결해 쓰기가 좀 어려운 게 있었었고, 전 되게 그냥 사실 다른 거 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쓰고 싶은 거 아니고 그냥 연결해서 다른 거 분석할 때 좀 편하게 분석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되게 안 돼서 뭔가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냥 C나 C++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냥 다른 쪽에 파이썬이나 어디 쉽게 붙여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소 분석기가 개발이 안 돼 있을까 좀 답답함이 많이 있었는데 좀 그때는 그냥 그렇게 참고 지나갔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조금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에 익숙해지고 뭐 하다 보니까 없으면 그냥 내가 만들어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자만했던 거죠. 그때는 굉장히 자만했습니다. 그까이 거 뭐 만들면 되지 네. 이렇게.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생각해보면 그냥 명사 다음에 은는이가 있으면 조사니까 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띄어쓰기 좀 자르고 뭐 떼고 붙이고 하면은 그냥 되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해서 도전을 했다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죠. 일단은 그러면 이전에 많이 있기는 했는데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했다. 네, 그래서 불편했고요. 좀 쓰기 편한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리고 시작이었군요. 네, 라이센스도 그냥 오픈돼 있어서 라이센스. 누구나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게. 약간 좀 그런 게 자유롭게 좀 오픈돼 있는 걸 좀 바랬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뭐 누구든 쓰고 싶은 사람들은 쉽게 쓸 수 있는 네. 그런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없으니까 내가 만들자. 이렇게 된 거군요. 이게 참 다른 것 같아. 저는 항상 없으니까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없으면 만들자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민철님 같은 분들 덕에 이제 제가 게을러지는 건데. 네.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제 문장의 구조는 어느 정도 그런 문법 규칙들이 있으니까 규칙에 맞게 뒤에 것만 빼내면 나머지는 형태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말씀 들어보니. 저도 처음에 되게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접근해서 했는데 이게 한국어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쵸. 제가 이제 국어 공문 이쪽에 수업들을 별로 안 들어본 게 또 낭패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국어 몰랐다. 문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한국어 어려운 줄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랑 다르게 글로 쓸 때는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예외 케이스들이 있고 제일 간단한 것만 해도 그냥 동사 중에서 춥다랑 추웠다, 덥다랑 더웠다 이렇게 바뀌는 게 있고요. 비읍이 네네. 똑같이 받침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바뀌는 게 있어. 뭐가 있지? 허리가 굽었다. 굽었다는 또 굽었다. 그건 그대로 얻다네요. 있죠. 네, 얻다가 그죠. 아니라. 얻다가 아니고 얻다고 또 디귿 받침이 들어간 게 나는 교수님께 뭐를 물어봤다 할 때는 물었다 할 때 그냥 받침이 디귿인데 리을로 바뀌죠. 근데 내가 땅에다가 뭔가를 묻었다고 할 때는 물었다구나. 받침이 디귿이 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럼 물었다를 내가 그럼 뭐 내가 교수님께 물었다 하는 거 그 물었다를 물다로 바꿀 것인지 묻다로 바꿀 것인지도 애매해지는 상황이 올 거고요. 그러면은 와. 내가 교수님을 예. 이로 우와. 물었다라고 할지 그렇죠. 예. 아니, 땅에 교수님께 묻었다. 물었다고- 네. 네. 질문을 물었다라고 물었다고 할지. 그렇죠. 그런 또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어에서 생각보다 뭐 예상하지 못한 그런 한국인들은 너무 익숙해서 모르는 그런 예외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서 이래서 연구실급에서 만드는구나. 혼자서 안 만들고. 그때 혼자서 재밌게 만드시는 분 깨달았었고요. 본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단순히 몇 가지 규칙을 적용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군요. 그쵸. 생각보다 그 문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봐야지 제대로 이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약간 그때 그냥 정말 자만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하나 만들면은 되겠다 해서 일단 저기를 올려놨어요. 오픈소스로. 키위에서 먼저 올렸어요. 그때 공개해버렸어요. 맞아요. 17년 3월 26일에 블로그를 쓰십니다. 요 블로그 글인데 처음에 만들게 됐다. 작년 언제부터 만들어서 시작했어요. 개발해볼게요. 라고 해서 글을 올리셨어요. 이게 0.2 버전입니다. 제가 본 블로그기도 해요. 이걸 봐서 제가 알게 됐죠. 키위에 대해서. 그때 0.2 버전은 지금 생각하면 완전 이제 폐기물 수준이었거든요. 정확도가 70% 간신히 넘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저도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런 보고를 했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되게 사실 70%면은 사람이 100점 중에 7점 맞은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이제 이런 어떤 도구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는 90%라고 해도 엄청 못한 거예요. 맞아요. 도구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99점 몇 %가 돼야지 이거 좀 하네. 99.9% 넘으면 거의 이 정도면 이제 도구라고 할 수 있지. 이런데 사실 90% 초반만 돼도 못 쓸 거라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가도 많이 틀린다 생각하는데 70% 때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창피한 거죠. 이걸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가능했다.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할 수 네. 있었다. 네, 맞아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근데 근데 그랬기 지금- 때문에 또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하시게 된 거겠죠, 그죠? 그쵸. 몰랐으니까, 그죠? 너무 알아버리면 시작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지금 한 5년 만드시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네. 그쵸? 네. 17년이면. 세상에. 지금은 버전이 어떻게 돼요? 아까 0.2라고 그러셨고. 지금은 0.12.1입니다. 네, 맞아요. 13도 나왔던, 13 아닌가? 제가 번호 헷갈려서. 13 나왔을 거예요. 0.13을 최근에 올렸거든요. 그랬나요? 0.13. 예. 제가 안 보고 싶었나 봐요. 팔로우업을 해야 돼갖고. 그러네. 13.1이군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 버전 다른 얘기지만 버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건데 0점이 언제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언제 1일로 넘어가요? 개인 프로젝트는 보통 잘 안 넘기지 않나요? 이게 그 버저닝의 규칙이 딱 법칙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데 대충 통용되는 게 있긴 해요. 이제 보통 이렇게 3개로 나눌 때는 이제
제일 앞에가 버전이고 제일 앞에가 버전 메이저 버전이 아닌데 앞에가 뭐지? 메이저 버전, 마이너 버전, 메이저 패치 버전. 마이너. 네, 패치. 패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 이제 패치는 그냥 다른 차이 없이 그냥 버그만 수정한 거를 제일 이제 저기 그냥 올라가는 거고 마이너는 사소한 수정 정도고 메이저는 정말로 크게 이게 격변해서 바뀌는 정도를 이제 그때 이제 버전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숫자가 아주 그렇죠. 크게 변했을 근데 때. 네. 네,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어가지고 처음 한 것에서부터 0에서 1로 올릴 만큼 뭔가 제가 크게 성장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 키위 자체가. 아, 그래서 계속 5년이 그 0을 되었으나. 유지하고 있는- 그렇군요. 아까 개인이 개발하는 거라서 그런지 이게 버전을 크게 올릴 만한 뭔가 획기적인 게 없네요. 아, 개발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큰 변화인지 아닌지는. 그쵸. 그리고 또 보통 이런 오픈소스의 버전 1, 그러니까 메이저 버전 1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1을 목표로 개발할 때 보통 1을 쓸 수 있게 돼요. 근데 지금 인철님 같은 경우는 1을 목표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만들다가 버전업을 계속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제 요 정도면 요 상태로 어쨌든 1버전이라고 할 거야 라는 그림을 잡고선 개발하시는 게 아니라서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1이라고 붙이자라고 정해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개발해 나가는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 지금 키위 형태소 분석기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병렬 고속 연산을 지원을 하면서 정확도가 95까지 만들어지면 버전 1이라고 하자. 같이 투두 리스트 같은 거 써놓고 그런 걸 달성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거 로드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로드맵을 1차를 달성하면 버전 1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규모가 있게 그리고 또 빠르게 이제 약간 사업화 약간 이런 느낌 있는 사람들이 버전 1 됐어요 드디어 우리 와 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네가 프로덕션으로 쓸 수 있을 수준으로 우리가 약간 경험치도 쌓였고 요 상태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메이저 버전 올리는 거를 너무 그렇게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 없다.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약간 마이너랑 메이저 사이 같은 수준의 변경을 그냥 메이저 버전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니, 지금 보니까 KONLPY도 그렇고 KONLP도 그렇고 앞에 1이 다 안 붙어 있네요. 네네 맞아요. 그 사실 KONLP 같은 경우는 앞에 한나노 형태소 분석기의 베이스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사실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 KONLP에서 뭔가 기본적으로 요거 기능을 갖고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상태를 달성을 하셨으면 사실 1.0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변경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더 추가로 업그레이드 할 만한 기능 개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버전이 거의 1.0에 해당되지만 그냥 그대로 그 마이너 버전처럼 작성하신 거에 가깝고 지금 버전 상황에서 기능 개선이 없을 거라면 그냥 1.0으로 변경하고 1.0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버전 얘기로 살짝 얘기가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있는 어려운 한국어인데도 이거를 나는 반드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왜냐면 이게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그럼 뭐 처음에 좀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계속 하셨던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처음에 하다가 약간 손 잠깐 났었어요. 아, 믿고 살려고 맞죠. 그냥 이거 도저히 이것은 아닌갑다. 내가 혼자서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 손 놓고 살았는데 이게 근데 이제 저기 깃허브에 그냥 퍼블릭하게 공개를 해둔 거다 보니까 가끔씩 사람들이 오며 가면서 이걸 보고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남긴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난 이걸 잊고 살고 싶었는데 묻어두고 싶었는데 자꾸 부르는군요. 근데 차마 그래도 약간 저기가 있어서 내가 그래도 올렸던 걸 다시 지워버리진 않겠다. 차마 그건 그 짓은 안 했어요. 삭제는 안 하겠다. 그래도 올렸으니까 누군가에겐 도움이 혹시라도 될까봐 남겨놨었는데 자꾸 와서 물어보고 이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네. 이거 나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물어보네? 이거 너무 성능이 너무 굳은 것 같네. 너무 창피하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스스로 부끄러워진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내 이름 걸고 올려놓은 건데 일단 시작했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잊고 살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돼서 18년인가 19년인가부터 다시 또 개발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맞아요. 그 사이에 블로그가 갑자기 확 빕니다. 한 아니, 0.4 버전까지 하고. 예.
민철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수준이 높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쓰려고 하고 문의했던 거는 왜였을까요? 그게 아마 이제 아까 말했던 이유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C나 C++로 짜여있는 형태소 분석기가 오픈된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찾다가 보니까 이런 쪽에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나는 밀어봐야겠다. 그럼 내 건 좀 성능이 모자라고 좀 약간 모자란 친구지만 그래도 약간 네이티브에서 그러니까 C랑 C++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소 분석기라는 걸 좀 어필해서 이런 쪽으로 뭔가 밀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요. 뭔가 그래서 자바랑 차별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바로 짠 건 조금 느릴 테니까 내 건 속도가 빨라야겠다 해서 이제 속도라는 강점도 하나 이제 약간 방향성을 하나 넣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잡히게 된 거죠. 처음에는 없던 게 그냥 처음엔 정말 그런 방향성 없이 올려놨던 거지만 사람들의 그런 리퀘스트를 보면서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다른 툴들이 자바 베이스인데 키위는 C 베이스로 돼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좀 다른 점인 건가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도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빠르다. 속도가 꽤 빠른 빠르다. 편이고요. 예. 아주 빠른 거 아니고 이제 맥캅이라고 있는데 맥캅보단 조금 느리긴 해요. 맥캅이 정말 맥캅도 미캡입니다, 아마 미캡. 네. 그것도 맥캅 그것도 C++로? C나? C++로? 아닌가 자바로 돼 있나요? C++였던 것 같아요. C++일 거예요. 네. 그것도 아마 그렇게 짜여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음으로 속도가 빠르고요. 근데 아까 민철님 말씀하시기로는 그 예전 도구는 그대로인데 컴퓨터가 빨라져서 괜찮아졌다 이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더 빠른 게 필요한 상황이었던 건가요? 이제 근데 빠른 컴퓨터를 누구나 이제 대량의 저런 리소스를 사용 못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기왕이면은 빠르게 돌아가는 게 낫죠. 어차피 같은 기능하는 코드면은 빠르게 돌아가는 게 훨씬 낫고. 그래서 이제 개개인들이 그냥 혼자서 그냥 노트북이나 조그만 컴퓨터에서 돌릴 때도 좀 빠르게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빠르다는 건 충분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분석할 텍스트 양이 굉장히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연구한다 그러면 굉장히 다량의 텍스트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죠? 예. 그러면 뭐 짧은 텍스트면 별 차이가 안 나겠지만 점점 그 차이가 벌어지는 거고 그럼 여전히 속도 이슈가 중요할 수 있겠군요. 뭐 김 팀장도 많이 겪으셨겠지만 지금 자바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도구를 함께 쓰기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개발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었고 아마 많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해야 되는 분들이 같은 문제를 겪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저도 민철님이랑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어 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형태소 분석기를 직접 만들 능력은 안 돼서 비슷한 대안일 거를 찾아서 헤매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똑같은 요구사항을 민철님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C나 C++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크지 않게 컴파일 됐으면 좋겠고 정도의 맥락이었었죠. 근데 이제 제가 C++를 전혀 모르고 아래에서 C++를 같이 사용하는 코드들이나 도구들이 있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키위라는 패키지를 알고 나서도 한동안 방치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R 패키지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키위를 맨 처음에 알았을 때가 저도 제가 한 19년쯤에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 만들어 주실 때 키위를 C++로 만드시고 파이썬이 익숙하시니까 파이썬 래퍼 패키지를 만들어 주셨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파이썬 래퍼 패키지라는 거는 C로 되어 있지만 파이썬에서 쓸 수 있게 그죠? 네. 되어 있는 거죠. C++ 패키지를 파이썬에 사용하도록 파이썬 코드로 엮어놓은 패키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파이썬 패키지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C++ 코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껍데기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파이썬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C++로 감싸는 건 저한테 역량 바뀌었으니까 레티큘레이스로 그냥 파이썬 패키지를 감싸서 한번 만들었었어요. 처음에 엘버드 패키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게 19년일 거예요, 아마. 그러고선 또 한동안 굉장히 방치했죠. 저한테는 또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왜냐면 자바 의존성이 싫어갖고 다른 걸 대안을 찾고 있었는데 바꿔서 파이썬 의존성을 가지고 있게 돼갖고 근데 파이썬 무엇이 나은 것일까?
네, 근데 파이썬 준성은 좀 설치가 쉬웠어. 왜냐면 제가 그렇죠. 그 패키지 설치 단계에서 아예 파이썬까지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어 갖고 그때는 그나마 나았어요. 근데 자바는 그렇게 설치하면 환경 지원수라든지 이런 의존성 문제도 있고 그거를 패키지에서 직접 다루면 이제 그 약간 해킹적인 이런 이슈가 있어 갖고 좀 힘들었었는데 파이썬 같은 또 경우는 뭐 레티큘레이트가 잘 돼 있으니까. 그쵸? 그죠? 같이 쓰기 어려움이 크게 없고. 사실 극단적으로 레티큘레이트를 쓰면은 그 굳이 그걸로 감싸서 패키지로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쉬워요. 근데 이제 맞아. 사람들이 그냥 파이썬 레티큘레이트 함수 갖다 써도 되지.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또 그래서 한 2년간 또 1, 2년간 방치하다가 2021년에 다시 시도합니다. 이거를 뭘로 시도하냐면 고 언어로 시도해요. 네, 고는 제가 드디어 회사에서 써봐갖고 좀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C고라고 하는 C랑 묶어서 쓸 수 있는 고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그 키위가 또 심지어 C API를 같이 오픈해 주셨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계속 만드셨어요? 나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러게요. C API까지 계속 관리하신다니 상상 초월이었어요. 그거 C 없었으면 전 API라는 건 뭐예요? C랑 C++랑은 다른 언어예요. 네. 언어 이름이에요? C API가? 아니요. C가 C가? C C라는 C 언어가 언어가 있고 있고요. 네. C++ API가 뭐예요? 언어가 네. 있는 거죠. 근데 네. C++ 패키지 소스를 만드시고 걔를 C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C 형태로 다시 작성해 놓은 랩핑을 하나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C랑 C++랑은 그 문법이 상위 호환 이렇게 돼 있어서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C API라고 불러요. API가 인터페이스라는 뜻이라서 C 언어로 쓸 수 있는 API를 따로 작업을 해 놓으신 거죠. 추가 작업을. 그래서 엄두가 다른 났어요. 사람들 쓰기 편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쵸. 그렇지. 그 형태소 분석기 자체의 기능과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추가로 확장성을 작업을 염두에서. 아니 혼자서 어디까지 하신 거냐면 C++ 만들고 C샵이랑 C샵 GUI 만드시고 파이썬 만드시고 C API 추가 작업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다른 사람들 쓰라고 하시는 거군요. 성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많이 쓰게 하려고, 그죠? 그쵸. 예. 맞아요. 그래서 C API가 허허. 있어갖고 저는 그걸 그러니까 고 언어에서는 또 C++를 바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고로 중간에. 작업을 하려고 그랬었으면 C API를 제가 만들어서 작업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럼 못했지 또. 근데 이 C API가 있는 거야. 덕분에. 네, 그래갖고 그거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2021년 옥토버면 얼마야? 10월이군요. 그때 첫 이슈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사용법을 설명을 쭉 해주셔갖고 근데 그 설명을 써주시는 거에서 감동 약간 이런 수준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 이거 답변을 지금, 보고? 네, 답변을 보고. 보고요? 제가 지금 왜요? 이거를 정말 그 미리 질문과 답변은 어디 깃허브에서 일어났던 건가요? 아 그럼요. 제가 지금 깃허브 미리 이슈에서 공유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질문을 요거 어떻게 쓰는 거냐 API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라벨 다시고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뭘 짜주신 건가요 지금? 아니요. 각각의 변수 설명을 다 달아주시고 설명 다 달아주시고 거의 매뉴얼을 하나 만드셨네? 네네네네네. 심지어 테스트 코드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사용했을 때 예상 결과물 이런 거 다 써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왜냐면 저는 근데 네네네. 고마웠어요. 되게 저는 반대로 이제 박 박사님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일단 질문 남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약간 그렇잖아요. 보통 얘기하는 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그죠. 무관심의 반대말은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너무 그게 좋았고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주니까 뜨끔한 게 제가 도큐멘테이션 좀 안 해놨어요. 맞아요. 저 혼자만 쓰는 것처럼 해놨어. 남들에게 쓰라고 공개해놨으면서 남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얘기 안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맞아. 좀 사실 뜨끔해서 그래서 그때 도큐멘테이션을 달기 시작했죠. 맞아요. 한켠에 약간 숙제로 남겨놓으신 거였군요. 내가 매뉴얼을 그쵸, 맞아요. 써야 네. 되는데 이러다가 질문을 받은 김에 좀 풀어서 설명해야겠다. 그러니까 C API의 위에다가 이제 그 전에 말한 것처럼 주석 달아서 이제
설명서를 쓸 수 있잖아요. C도 똑같이 쓸 수 있거든요. C++도. 근데 이제 그게 좀 되게 그냥 그 이름만 달려 있는 수준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저히 못 알아먹겠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한 내가 안 까먹기 위해서 남긴 정도. 그죠. 왜냐면 어. C++는 있으니까 얘를 엮어서 여기다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긴 다 아니까. 그리고 보니까 야씨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인 것도 있었던 거죠. 왜냐면 이제 테스트 코드가 있었으니까 생각해보면 테스트 코드에 사용 사례가 돌려보면 있는 되는데. 셈이라서 그 사용 사례 보고 그대로 따라 했었으면 됐는데 근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사실 실제 동작을 유추하기엔 좀 어려웠던 거였고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뭐 지금 사실 민철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이 되게 많이 가요. 저도 제가 R 패키지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슈 올라올 때마다 유지 보수해요. 어. 그 전까지 방치해. 내가 놓고 아. 있다가 맞아. 사람 쓰지, 맞아. 맞아. 고쳐야지. 약간 이렇게 돼요. 이슈가 되게 중요한 거군요. 개발자를 춤추게 하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나 관심 받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줘요. 아니 저는 쓰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그냥 내가 감수하고 내가 방법 찾아서 써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슈 남기면 좀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또 만든 사람 입장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얘를 나아지게 만드는 데는 이슈만한 게 없어요. 아하. 네. 그렇군요. 민철님께 관심과 사랑. 네, 민철님께서 이거에 신나셨다는 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민철님의 답변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 작업을 한 거예요. 그쵸. 답변을 그래서 토대로? 이거 덕분에 이 답변 덕분에 저는 뭐 키위고라고 고 버전의 형태소 분석기 패키지를 완성시킬 수 있었고 그게 이제 0.10 버전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제가 이 키위라는 형태소 분석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약간 습작처럼 만들게 됐었고 그 이후에 드디어 제가 이해가 돼서 이제 R 패키지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0.11.2인가? 까지 지금 랩핑해놓고 다음번 걸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민철님의 그 답변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R 패키지까지 만들어진 거군요. 그쵸. 제가 아까 말했던 키위고 패키지를 만들 수 있었던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 커뮤니티에서 이런 C나 C++를 잘 하시는 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그 고 패키지를 감사하게도 만들 수 있었고 그것도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끝내고 그 다음에 여기 R 패키지 같은 경우는 혼자 했죠. 다른 분들이 R 패키지 만드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고 패키지는 관심이 있으셨던 거지. 그래서 이걸로 해보자. 그래서 요거는 잘 꼬셔갖고 도움을 좀 받아서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알게 된 C랑 C++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저는 컴파일하는 법도 몰랐거든요. C 컴파일? 네, C 컴파일하는 것도 몰랐고 링킹 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R 패키지 만들 때는 MSys로 컴파일 해야 돼요. MSys 컴파일을 해야 돼서 지금 키위 패키지 컴파일 해주신 거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컴파일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C메이크가 뭔지 메이크가 뭔지 뭐 그런 걸 어떻게 쓰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었는데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다 서로들 이 개발자분들이 오픈소스 개발자분들이 서로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군요. 네, 맞아요. 원래 할 줄 아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만든 이런 식이 아니고 보통은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특히 이렇게 약간 마이너하고 다른 사람들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능력자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특히 민철님 같은 분이 관심을 가져줘야 이런 키위 형태소 분석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떤 뛰어나신 분이 그 분야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뭐 잘 없죠. 네. 보통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같은 문제를 갖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실제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었고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 과실을 잘 얻어서 그러게 키위고도 만들어야 버전업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덕분에 또 박 박사가 그 키위 R 패키지 이제 엘버드 만들어 주니까 또 저 같은 사람이 일할 때 가져다가 쓰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네. 처음에 그리고 제가 엘버드 만들면서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지금 모 패키지가 있으니까 특히요 심지 그냥 키위 패키지만 있는 게 아니고 파이썬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통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R 특화적인 기능대로 좀 자체적으로 가야 될까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민철님한테는 그리고 문제 있을 때마다 이슈 남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이거 컴파일러가 뭐라고 하는데 고치면 안 될까요? 막 이러고 그런 거 고쳐주시고 막 저는 도움 많이 받았죠. 아니, 박 박사님이 직접 기여하신 것도 있지 않았나요? 몇 개? 저는 문서랑 그 스위치문, 매치문이었나? 예, 스위치문 맞아요. 쪽에 예, 심지어 민철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거는 이렇게 써주세요까지 다 말해주신 걸 제가 기여한 거죠. 그거는. 저 사실 그거 그냥 귀찮아서 냅두고 있던 거거든요. 그런 맞아, 것들. 맞아. 지적 안 하면 안 고치잖아요. 귀찮은 것들.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랑 상황이 좀 다르신 게 저는 크랜에 올려야 되니까 크랜에서는 안 그런 고칠 수 없지. 크랜에서 컴파일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안 받아줘요. 예. 깐깐하네요. 거기는. 거기는 사전 검수하는 형태로 돼 검수를 있어서 하니까. 네, 그래서 설명서 안 달면 안 받아주고 이래갖고 저는 음. 설명서를 원래부터 만들거든요. 패키지 만들 때. 근데 이제 다른 언어 쪽에서는 보통 그런 걸 잘 안 하고 특히 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 레벨링 정도 하지 다른 애들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크랜 올리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질문인 것 같긴 하지만 민철님 그 패키지 이름이 왜 키위인가요? 키위가 어떤 키위죠? 키위가 되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먹는 키위예요. 맛있는 키위. 먹는 키위. 아, 사실 되게 엄청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키위를 평소에 그냥 좋아해서 잘 먹기도 했었고 네. 형태소 보통 분석기와의 연관성은 없나요? 전혀 없고요. 그냥 이름이 전혀 키위, 없다고요? 키위라는 그냥 이름이 있고 거기에 끼워 맞춘 거죠. 그다음에 코리안 뭐였지? 인텔리전트 워드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끼워 맞췄어요. 키위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럴 듯한데요, 뭔가- 근데? 뭔가 과일 시리즈로 밀고 가고 있어서 요즘에 그래서 다른 뭐 저기 하는 것도 토마토 관련해서 뭐 토핑 모델링 관련 그런 패키지는 토마토라고 이름 붙였고요. 맞아. 그 뭐지? 또 다른 뭐 라틴어 관련 무슨 패키지는 또 레몬이라고 이름 붙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과일 이름으로 요즘에 과일 농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시리즈였군요. 저도 엘버드 만들어 놓고 사실 네이밍할 때 엄청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글 형태소 분석기잖아요. 무조건 K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당연히 K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어디가 됐건 뭐 맨 앞이든 뒤에가 됐든 어쨌든 K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먹는 키위인 걸 알았는데 그냥 새 키위로 바꾸고 그리고 그렇게 뉴질랜드에 사는 새 키위. 그리고 날개 이제 없는 새. 날개가 태화된 새 중에 큰 종류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네. 차용한 거예요? 네네네. 엘리펀트 버드라는 애가 따로 있는데 걔를 줄여서 만든 말이에요. 코끼리 새?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민철님은 이 제목에 대해서 별로 탐탁진 않으시겠네? 저는 내가 말한 키위는 그 키위가 아닌데요? 이런 거 아니야?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요. 어차피 그래요? 키위가 들어갔다는 게 이미 저기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어떻게 붙던 간에 내면의 본질은 키위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그리고 그 새도 키위새라고 부르니까 어차피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네, 틀린 말 아니니까. 키위는 뭐 틀리지 않았다. 심지어 그 엘버드가 왜 패키지명이 그런지 설명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래갖고 되게 유명한 새는 아니죠? 엘리펀트 버드? 유명한 새. 그럴걸요? 약간 그런 키위 같은 동네에 사는 전설의 새 같은 거구나 이거. 멸종된 큰 새 같은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지금 잠깐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거네요. 거의 그 타조 같은. 네네네 맞아요. 타조 근데 같은 되게 아니면 모아 같은. 맞아요. 그런 류의 약간 멸종된 종류일 거예요 제 기억에. 거의 공룡급인데? 그리고 사진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화석으로만 있는 새군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패키지 표지 만들 때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표지래 로고 만들 때 참고할. 그래서 처음에 상상도를 이용해야 되네. 되게 못생긴 로고는 그 모아를 대신해서 썼었고, 네, 모아하는 사진이 있어서 걔는 억지로 썼었고, 근데 이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K 들어간 다른 이름으로 다시 좀 고쳐볼까 이걸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놈의 K. 도저히 뭐 이지 모퍼라든지 모프 애널라이저라든지 뭐 M자 A자 정해진 게 있어요. 몇 개 형태소 분석기의 이름을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 게 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왜냐면 꼬꼬마라든지 뭐 코모란 뭐 그다음에 걔네도 다 K 다 들어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서
그걸 해볼래다가 도저히 그냥 음. 이름은 고치는 건 도저히 못하겠고 로고나 좀 민철님도 바꿔보자. 처음에 이름 정할 때 이렇게 고민하셨어요? 아니면 바로 그냥 키위 하셨어요? 처음에 좀 고민했던 것 같은데 되게 옛날 일이라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아, 너무 오래전 일이다. 네. 근데 처음에 지을 때는 좀 고민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과일이라는 게 정해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름 짓기가 차라리 쉽더라고요. 이렇게 큰 약간 그죠. 카테고리가 과일에서 이제 아. 정한되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패키지 이름들 과일에서 하나씩 그냥 골라서 넣어야겠다 하면 되니까 좋네요. 예. 음. 이렇게 방향성을 잡으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이름 지을 때. 음. 변수명 짓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원래 개발자들이 맞아. 제일 그죠. 힘들어하는 거. 맞아. 제가 고생한 이유기도 합니다. 맞아. 맞아. 그 키위가 그 계속 몇 가지 버전업을 하시면서 네. 좀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라는 이런 벤치마크 이런 걸 되게 열심히 네.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게 뭐 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뭐 앞에 뭔가 그런 활동들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제 그 처음에는 그런 걸 전혀 안 올리고 그냥 작동된다 이 정도로만 소개를 했었는데 네.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사용을 몇 명이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근데 다른 형태소 분석기랑은 뭐가 달라요?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 같은 걸 부각시켜야 됐고 그러면 이제 기왕이면은 사람들 좀 끌어모아보자. 영업을 해보자. 우리께 왜 좋은지 좀 장점을 어필을 해보자.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많이 쓰게 하려면 뭔가 그 차이점, 장점을 부각해야 될 것 같아서 속도가 빠르다는 걸 뭐 도표도 붙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점이 키위가 기존 형태소 분석기들이랑 약간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긴 해요. 기존에 일반적으로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면은 그냥 이제 각각의 그 형태소에 대해서 이게 어떤 품사인지 그 품사를 붙여주는 걸 하기 때문에 그 통계 모델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 판별 모델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트 모델을 해가지고 이게 그 A다 B다 이렇게 나누는 모델을 하게 돼요. 근데 키위는 반대로 그게 아니라 이게 생성 모델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려나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게 얼마큼 나올지 그 분포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위는 어떤 단어 다음에 어떤 게 나올 확률이 높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를 계산을 하는 거지 이게 A냐 B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어서 처음엔 사실 판별 모델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다들 그렇게 개발하는지 몰라서 제가 이거 처음에 그냥 막무가내로 시작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냥 그쪽 방향을 제가 아는 건 거기밖에 없어서 글로 간 건데 그게 지금은 오히려 다른 쪽에서 장점이 되고 있죠. 기존에는 형태소 분석기들이 아까 얘기했던 교수님께 물었다 같은 경우 할 때 이 물이 그 물다의 물인지 묻다의 물인지를 알려면은 전후 맥락을 다 비교해서 그런 걸 따져야 되는데 이제 기존의 형태소 분석기들이 그냥 이게 물다, 묻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그냥 동사다, 형용사다 이런 거만 구분하게 돼 있으면 그걸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키위는 그게 이제 어떤 단어 뒤에 물다가 나올 확률이 몇 %인지 어떤 단어 뒤에 묻다가 나올 확률이 몇 %인지 이런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언어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랭귀지 모델. 그래서 그게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 앞에 온 단어가 뭔지에 따라서 다른 형태소로 추출될 수 있어요? 다른 단어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거 맥락에 굉장히 따라서 획기적인데? 물다랑 묻다 이런 약간 약간 모호성이 발생하는 경우 모호성을 해소하는 기능이 되게 다른 형태소 분석기에 비해서 뛰어나고요. 그게 그래서 제일 큰 장점으로 일단 요즘에는 그걸 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13.1 버전에서 이제 올려서 테스트해 보니까 거의 80, 90% 정도 이제 헷갈리는 걸 잘 맞추는 그런 성능이 나와서 다른 형태소 분석기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걔네는 그냥 단순히 품사만 그쵸. 비교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그래서 굉장히 큰 형태소 분석기 쓰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와 할 때 되게 많잖아요. 그쵸. 사람이 읽으면 바로 판단이 되는데 얘는 그렇죠. 그렇게 판단 못 하니까 그러면 그냥 이게 형태소 분석기의 한계인가 보다 하고 그냥 썼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군요. 네. 하지만 갈 길이 아직도 먼 게 한 80, 90 되는 건 정말 20%가 틀린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갈 길이 멀고 이거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지금 아마 학습 데이터로는 최종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쓰실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거랑 이제 그 모두의 말뭉치라고 또 최근에 저기서 공개한 게 있거든요. AI 국립국어원에서 허브에서. 공개한. 예. 네. 그 두 가지를 이제 데이터를 쓰고 있고 이제 좀 더 다른 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그 최근에 딥러닝 많이 쓰니까 딥러닝 모델로 이제 수도 라벨링해서 그걸로 만든 데이터를 조금 더 추가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딥러닝 모델이라면 이제 카카오에서
지금 네.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만든 카이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던 그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카이도 많이 쓰죠. 많이 써요? 저는 쓰는 분 몇 분 봤어요. 아, 그래요. 음. 제가 알기로 속도 문제나 설치 어려움 문제가 좀 있어서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네, 네. 뭐 그게 아마 딥러닝 접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약간 센텐스 피스 같은 형태의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형태소 네. 분석기를 안 쓰는 접근은 최근에는 그걸 위주로 쓰는 것 같은데, 혹시 그쪽 접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형태소 분석기가 없어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NLP 딥러닝 모델에서 잘 작동한다는 게 입증된 게 맞긴 맞아요. 네. 네. 충분히 그렇게 된 게 맞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텍스트 생성하거나 뭐 번역하거나 뭔가 다른 걸 다 할 수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근데 그런 거죠. 이제 저희가 만약에 형태소 분석을 해서 조금 더 한국어에 맞춰 한국어를 잘 약간 조리를 사전 작업을 해서 모델에게 입력을 넣어주면은 모델은 그런 걸 처리할 능력을 더 다른 데서 쓸 수가 있겠죠.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모델은 네네. 어차피 딱 그 자기 파라미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뭐 최대한 자기가 학습 데이터의 모든 걸 때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하지 않고 그걸 넣어준다고 하면은 얘는 내부에서 이제 약간 형태소를 스스로 파악하고 이런 작업을 추가적으로 그 딥러닝 모델 어딘가에서 들어가서 그런 거 하게 될 거고, 만약에 저희가 그런 거를 밖에서 해줘서 넣은 그 딥러닝 모델을 넣는다고 하면은 딥러닝 모델은 그런 거에서 자유롭게 나머지 파라미터를 다른 데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걸 사용 안 하는 것보다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해서 딥러닝 모델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얘가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험적으로 증명된 건 아직 아닌 것 같긴 해요. 체계적으로 뭔가 딱 누가 실험 돌려보고 이러지 않아서 누가 실험을 돌려보시면 좋겠네요, 이런 거. 근데 말씀하신 게 최근에 이제 빅모델들의 트렌드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원래 말씀하신 대로 모델의 그 자기가 네트워크 범위에서 파악해야 되는 연산의 양만큼을 대신 앞에서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쵸. 그런 것도 줬던 것 같아요. 단어 시작, 단어 종료 이런 데이터도 별로 사람이 보면 당연하거나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일부러 넣어서 썼던 것 같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네, 형태소를 정확하게 다 넣을 수 없으니 만들었던 대안이었던 것 같고, 그게 성능에 영향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 거 보면 형태소 분석기의 결과물을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비슷한 성능 향상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하긴 뭐 피처가 추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 정보를 더 그쵸. 주니까. 네, 뭐 정확한 정보라면 더욱 좋겠지만 이게 수도 코드 수준으로 들어가더라도 유의미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딥러닝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고 싶다 부분은 좀 어떻게 카이랑은 좀 다른 접근을 취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저는 일단 그 형태소 분석기가 많이 쓰이려면은 대량의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으려면 속도가 굉장히 일단 중요하다고 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가능하면 딥러닝적인 접근을 하더라도 일단 최대한 가벼운 딥러닝 모델들, 최대한 좀 가볍고 작은 걸 좀 하게 될 것 같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 딥러닝에서 나온 결과를 좀 잘 버무려서 그냥 딥러닝 아닌 다른 무언가에 적용하는 건 좋을 것 같긴 한데, 딥러닝 자체를 쓰면은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속도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저희 그러면 너무 민철님을 더 잡아둘 수가 없어서 오늘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김 팀장님 들으시면서 느낀 소감 어떠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두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어떻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일을 하고 성장을 했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전 처음 듣거든요. 오픈소스 개발자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그냥 뭐 깃허브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보기는 하지만 그건 뭐 가끔가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몰랐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이 사람들을 춤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조련 이렇게 해야,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돈을 안 줘도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되게
기본적으로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개발자분들한테. 그래야 이제 저 같은 분석가들은 뭐 직접 함수 개발하고 패키지 개발하고 이러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걸 찾아서 가져다 쓰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리포트들도 분석 도구들도 결과물들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저 개인으로서는 이제 제가 뭐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할 때 항상 이런 형태소 분석기를 소개하고 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좀 어려워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내 데이터 적용해 봤더니 너무 느려요. 이런 이슈들도 많이 제기하시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그런 좋은 도구들을 계속 발전시켜 주시니까 그런 면에서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버드도 그렇고 키위도 그렇고 앞으로 저도 많이 쓰고 주변에 많이 알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럼 민철님 저희랑 이제 2시간 함께 방송 진행해 봤는데 혹시 마무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키위 홍보 아닌 홍보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인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아유, 아닙니다. 어디 가서 또 이렇게 키위에 대해 깊게 서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정말 뭔가 제가 이렇게 또 개발해 주신 거를 또 많은 분들이 써주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이렇게 또 직접 사용자들과의 약간 후기를 듣는 느낌? 아, 그쵸. 그럴 수 있지. 맞죠. 예, 맞죠. 예, 예. 네. 되게 뭔가 또 제가 앞으로 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래서 조금 더 기왕 오픈소스 공개한 거 계속 또 잘 발전시켜서 기왕 도움 드리는 거 더 많이 도움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해보려고 오늘 또 많은 뭐라고 하지 그런 파이팅을 얻고 갑니다. 오늘도 또 한 건 개발자를 춤추게 했다. 데이터 올리기. 아이고. 뭐 저도 그럼 이제 마무리 소감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가 분들에게는 GitHub이 되게 어려운 도구 중에 하나예요. 약간 어떤 느낌의 도구냐면 모르겠어요. 한 지금 7, 80년대 노인분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심정인가 봐요. 이슈 하나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 더 어려워요. 그 정도는 애를 쓰면 할 수 있는데 스타 하나 누르고 이슈 쓰는 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R 사용자가 파이썬 사용자보다 훨씬 많을 거거든요. 접한 사람만 따진다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파이썬 사용자를 제가 파이썬 개발자를 뜻하는 게 아니고 파이썬 분석가, 파이썬 분석 전문가, 분석만 하는 사람이라고 뭐 줄여서 얘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접한 거라면 사실 R 사용자가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전희원님, 네, 전희원님만 하더라도 딥러닝 모델로 한글 띄어쓰기 패키지를 R이랑 파이썬 2개다가 만들어 놨었는데 파이썬 쪽 기여가 훨씬 높아요. 훨씬 이슈랑 스타랑 기여 질문 사용자들의 이런 것들이 반응이 많다는 반응이 거죠? 훨씬 높아요. 네. 네. 거의 한 5배, 10배 정도 높아요. 근데 그쪽은 이제 누가 관리를 안 해주고 R 같은 경우는 제가 관리를 했으니까 그나마 오히려 R 쪽이 동작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봤을 때 이런 개발자들한테 조금 더 우쭈쭈 해주는 활동들을 열심히 해주시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고요. 민철님 같은 경우는 뭐 R 사용자 이미- 여러분 알버드 우쭈쭈 해주세요. 아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샌드그리드 R이라고 이제 이메일 보내는 패키지가 있는데 걔는 글로벌리 쓸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한국어 박사가 형태소 만든 분석처럼. 패키지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제가 만든 건데 걔는 사용자가 전체 인구 대상이니까 반응이 훨씬 좋아요. 아, 네, 훨씬 그래요? 좋아요. 제가 만들어낸 그 어떤 패키지보다 압도적으로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글로벌 신경 쓰게 패키지라. 되는 거죠. 네, 그죠. 음. 글로벌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패키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어 특화된 패키지 만드는 거에 대한 동인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게 좀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민철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형태소 분석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더 기술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오픈소스 얘기로 빠져갖고 조금 맞아요. 아쉽지만 개발 과정에 대한 얘기도 들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그 버전마다 사실 블로그에 써놓으셨어요. 다 어떤 개선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뭐가 좋아진 건지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얘기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갑자기 딴 데로 빠져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민철님을 최대한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반드시 모셔서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네,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기회를 또 한번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그래서 저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저도 그래서 이 다음번 목표는 제가 혼자 직접 형태소 분석기를 만드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아니, 왜냐면 딴 사람 거 갖다가 하려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갖다 붙여야 되는 거지. 아, 네. 결국, 바닥부터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건 결국에는 취미생활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기적으로 국립국어원인가요? 국립국어원에서 이런 한글 자료 관련 경진대회를 해요. 아, 맞아요. 네. 아, 네, 그래서 형태소 분석기도 제출하세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오. 근데 되게 좋은 일 민철님께- 하네요. 아니 뭐 근데 이제 경진대회 돈이 그렇게 높진 않지. 아, 그래?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석사 박사 자기의 연구 성과물 정도인 걸 이제 제출하고 그걸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니까 이제 그런 데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정도의 생각을 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C++은 도저히 엄두가 안 나고 최근에는 러스트를 조금 보고 있어요. 러스트나 아니면은 고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질문 더 관련해서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네. 벤치마크라도 공통으로 만들면 너무 좋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 네, 좋네요. 오. 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모호성 벤치마크도 따로 분리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면, 그거는 다른 패키지 만드시는 분이 혹시 생기신다면 같이 쓸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유, 끝내야 되는데. 끝내시죠. 네. 네. 지금 오늘은 여기서 아쉽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나와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끝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